네, 누가 먼저 전화를 할까요?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 간의 관세 신경전이 고조되면서 누가 먼저 협상에 손을 내밀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대화를 하고 있다고 밝혀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미중 갈등과 함께 한미 관세 협상은 어떻게 진행될지 토론해 보겠습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조현승 산업연구원 산업전환전략단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한미 관세 협상 다음 주 앞두고 있고요. 미중 관세 갈등은 뭔가 협상의 조짐이 보이질 않습니다. 서로 보복을 높이고 있는데,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중국과 대화를 하고 있다, 대화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데 그런 발언을 했는데, 조원 실장님 무슨 협의가 조금 되고 있나요? 미중 간에? 미중 간의 그 실무 쪽에서는 외교 통상 라인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사실 트럼프 이전부터 계속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도 커뮤니케이션이 있었지만 트럼프가 이제 취임하면서 시진핑 주석이 자기한테 전화할 거다. 좀 기다리니까 이제 한 달 내에 전화할 거다. 그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화는 당연히 하죠. 전혀 두 나라가 지금 실제로 무력을 사용해서 전쟁을 하는 것, 무력을 사용해서 전쟁을 하는 나라끼리도 대화는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 대한 짝사랑, 내가 어젯밤에 전화를 했는데 왜 전화를 안 받니? 나한테 전화 좀 해줘. 이런 거 메시지를 계속 이제 던지는 거죠, 중국에다가. 그래서 아주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물론 한 달 내에 전화를 할 수도 있겠지만 큰 기대는 안 할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표현은 대화를 하고 있다. 3, 4주 안에 협상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좀 초조한 모습을 보여주는 건가? 아니면 극적인 돌파구가 있나?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지금 진전 상황을 보면. 아직까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드러난 바는 사실 없습니다. 그런 거는 전혀 없는 상태인데 아무래도 지금 현재 미국의 내부에서 반발도 강하고 국민들의 여론도 상당히 안 좋아졌는 데다가 미국의 이제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거기다가 또 하나는 이제 트럼프 내각 내에서조차도 지금 이견이 나타나고 있죠. 이제 이러다 보니까 트럼프도 여기서 어느 정도까지는 조금 이제 이걸 봉합하는 식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타이밍을 잡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다가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다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신호 중에서도 엇갈린 신호가 많아요. 관세 보니까 중국에 매기는 게 그동안 상호 관세를 145%인 줄 알았는데 백악관 그 팩트 체크를 보면 245%다 내는데 245% 관세라는 게 있습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 처음 들어보고요. 그리고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상식적으로 100% 관세, 예를 들어 100%라고 했을 때도 가격이 2배가 뛰잖아요. 200%면 3배가 뛰는 거고 100% 이상에서 큰 의미가 있을까요? 2배만 뛰어도 벌써 잘 안 팔릴 텐데. 교역이 잘 안 되는 거니까. 그게 1000%까지 간다 해서 저는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 아무튼 계속 이제 중국에 대한 메시지 그리고 미국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서 대통령 선거할 때도 상당히 좀 강경했고, 중국이 자기한테 협조할 거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지금 중국의 태도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끌려가는 거 아닌가 이런 미국 국민들한테 좀 보여주기 위한 그런 것도 있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로 트럼프가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중국은 아무런 반응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보니까 미국에서는 또 중국 해운사와 중국산 선박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매긴다. 상당히 우리가 그러면 우리 해운사에 좀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도 되는데 이것도 지금 중국에 대해서 계속 압박하고 중국을 지금 따돌리려는 그런 정책으로 봐야 되나요, 이것도? 물론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이 해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이렇게 되면은 중국의 수입을 사실상 막겠다는 거거든요. 중국으로부터 오는 물품들을 완전히 막아버리겠다. 거의 그 정도 수준의 아주 강력한 건데 이거는 아마 현실적으로 이걸 있는 그대로 다 처음에 말한 것처럼 다 할 수는 없는 게 왜냐하면 미국의 수입업자들하고 또 미국 내 수입 물가를 생각한다 그러면은 이거를 있는 그대로 다 할 수는 없는데 다만 이거를 이용해서 다른 쪽에 레버리지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해양 패권에 있어서 중국이 이제 너무 앞서가는 요새 그러니까 과도하게 좀 미국을 추월해가는 거 아니냐, 이런 걸 갖다 어느 정도 통제를 하겠다는 거죠. 얼마나 그 파나마 운하권 같은 경우도 같은 맥락인데요. 그러니까 해상 안전을 미국이 확보해야 된다. 그러니까 해상 패권을 미국이 계속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다가 쓰는 거지 정말로 저걸 있는 그대로 다 했다가는 아마 미국 내부의 반발로 인해서 무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미국 수입업자들, 미국 소비자들, 예, 마찬가지죠. 반발 때문에 다만 해양 패권을 위해서 이런 제조치를 취하는데 지금 미중 간의 갈등 양상을 보면 또 반도체 쪽으로 확 바뀌는 것 같아요. 엔비디아가 중국에 팔던 그 H20이라는 조금 사양이 낮은 메모리 여기도 좀 수출 통제를 하잖아요. 엔비디아만 아니죠. 지금 다른 테크 기업들에 대해서 못하게 하는 거죠. 예, 인텔하고 AMD도 지금 같이 AMD도. 제도를 걸고 있고 이게 원래는 이제 이전 바이든 행정부 때까지도 고사양 반도체만 카트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양이 낮은 거는 갈 수 있다 그런 거였는데 이제 트럼프 들어서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고사양 쪽에서 좀 그거를 기준을 충족시키는 저사양 중국용 AI 반도체를 만들어 수출했는데 이제 트럼프는 그것도 하지 말아라. 이게 이제 AI 산업이 차세대 미래 성장 산업이다 보니까 트럼프가 아마 딥시크에 좀 충격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예, 가격도 확실히 저렴하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미국 의회에서도 이 딥시크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또 제출했고요. 그러니까 AI 쪽에서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중국에 대한 대화에 나서라는 압박 용도가 아닌 것 같고 실제로 AI 쪽에서 미국이 주도권을 가지고 가겠다는 트럼프의 전략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거는 이제 뭐 상호관세 협정과 또 다른 차원의 뭔가 반도체에서 중국의 굴기를 확 잡겠다는 건데 이렇게 H20 비록 저사양이지만 통제를 하고 AMD도 AI 칩 통제를 한다고 해서 중국이 타격을 실제로 받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거는 좀 어느 정도까지는 영향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전략 산업에 대한 타겟을 정해서 거기에 대한 수출 통제를 한다든지 뭐 관세를 매긴다든지 하는 거는 상당히 효과적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전체적인 거를 전부 다 통제를 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오히려 미국에서 느끼는 부담이 더 커지거든요. 네, 하지만 특정한 전략 산업을 골라서 한다 그러면은 미국의 피해는 상당히 제한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또 그 해당 분야에서 중국이 쫓아오는 거를 어느 정도 막을 수가 있죠. 사실 트럼프의 이번에 경제 통상 정책의 핵심을 보면은 이제 첫 번째가 미국의 부채 감소와 그 다음에 중국의 어떤 기술 패권 도전을 억누르겠다. 이제 이런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트럼프 정권 이제 집권하기 직전까지 1기 때 그 무역 대표부를 했던 라이트하이저가 강조했던 거는 가장 불공정이 심한 지역을 EU하고 중국으로 잡았었어요. 근데 EU는 쏙 빠졌죠, 이번에. 처음에는 EU한테 강하게 하는 듯 하다가 EU로 쏙 뺐는데 그러니까요. 그건 뭐냐면요. 중국 하나 상대하기도 벅찬 상태에서 양쪽에 적을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동맹국인 멕시코하고 캐나다한테 관세를 부과했던 것도 그거는 그 두 나라를 타겟으로 했다기보다는 중국의 손발을 묶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우회 수출로가 캐나다하고 멕시코였기 때문에 그 두 군데를 막고 그다음에 EU까지 전선을 넓히기는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EU는 일단 자기 편으로 그러니까 불공정하다라고 계속 주장을 해와놓고서 지금은 갑자기 그게 쏙 들어갔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중국을 공격하기 위한 하나의 그러니까 포석인데 그렇게 함으로 이제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반적으로 중국하고의 경쟁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거죠. 국내의 반발도 있고 중국도 당연히 내부의 반발이 클 겁니다. 미국으로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수출 그러니까 무역을 보면은 중국이 훨씬 많은 흑자를 내거든요. 근데 교역을 끊게 되면은 그 흑자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중국 기업들도 반발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지만 이 미국하고 가장 큰 차이는 중국은 반발해도 누르면 그만이죠. 공산당이니까. 그렇죠. 뭐 선거를 하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트럼프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 내부의 반발이라는 게 결국은 자기의 지지율이 떨어지게 되고 또 내년에 또 선거도 있고 이런 상태에서 굉장히 다양한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분출이 되는데 이거를 이제 감당하기가 어려워진 거죠. 네. 그래서 아마 이게 경제 규모로 봤을 때나 뭐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당연히 미국의 체격이 훨씬 더 큰데도 불구하고 미국은 여러 가지 국내의 다양한 목소리를 같이 끌고 가야 된다는 점에서 중국에 비해서 협상력이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미국이 실제로 지금 증시 동향을 보니까 이렇게 반도체 AI 칩 수출 통제 조치가 나오자마자 기술주들이 급락을 했지 않습니까? 특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뭐 연간 수조 원대 손실이 우려된다는데 과연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을 것인지 엔비디아 젠슨왕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국을 찾아갔는데 도대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미국 최근에 한 3일 정도만 보면은 주가 지수의 대부분 빠졌는데
4월 1일 기준으로 지금까지 오늘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에 미국 S&P 500, 다우존스, 나스닥의 4월 초 가격 대비 주가 지수를 보면은 세 지수가 모두 한 마이너스 6% 정도 빠졌습니다. 근데 %.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마이너스 10%고요. 예. 엔비디아는 마이너스 8%입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타격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다만 이제 요번에 이제 중국 가서 중국과의 협력은 그래도 뭐 계속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한 거는 젠스랑 CEO. 네. 중국에 갔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고 아무리 뭐 엔비디아가 뭐 훌륭하고 글로벌 테크 기업이긴 하지만 네. 미국 정부에서 하지 마라 그러면 방법이 없죠. 예, 당연히 어떤 자기가 낼 수 있는 이익을 포기해야 되고 손실도 감수를 해야 되고 그래서 아마 트럼프의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엔비디아도 기업의 경영 전략을 수정을 해야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예. 젠스랑 CEO가 여전히 통제 속에서도 중국과 협력을 계속한다는 말을 했는데 그렇다면 중국에 맞는 더 낮은 사양의 AI 칩이라도 조금 수출할 수 있도록 뭐 방법을 찾겠다. 그런 취지일까요? 그런 생각이 없지는 않겠지만 그거에 대해서도 결국은 그러니까 그걸 지금 결정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는 게 트럼프 정권 이제 트럼프 시진핑 간의 대화가 어떻게 되는지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예요. 지금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더 낮은 사양을 만들었는데 그것도 수출 금지해 버린다 그러면은 뭐 그 충분히 그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중 관계가 더 악화된다 그러면 거기도 그러니까 아예 아무것도 못 하게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잠깐 기다렸다가 이 결론이 나는 걸 보고 거기에 맞춰서 전략을 짜야지 지금은 뭐 결정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예, 그러네요. 뭐 맞설 수 있는 방법. 일각에서는 중국이 맞설 수 있는 방법이 또 하나가 뭐 문화 전쟁이다. 서비스 산업을 대상으로 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무역은 부분은 중국이 흑자를 내고 있지만 서비스는 미국이 막대한 흑자를 중국에 대해서 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뭔가 맞서지 않을까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네, 그러니까 그 작년만 놓고 보면은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한 2천억 좀 넘게 달러 넘게 이제 상품 쪽에서는 흑자를 보는데 서비스는 한 500억 정도 미국이 오히려 중국에 대해서 흑자를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제 서비스 수지 쪽에서는 미국 기업들이 이득을 보고 있는 건데 여기서 이제 중국의 얘기가 뭐냐면 여행, 예. 중국 유학생들이 많이 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행 수지가 이제 유학 수지도 같이 들어갑니다. 그게 거기 이제 뭐 사실 이제 미국 정부가 중국 유학생을 좀 안 받는 측면도 있긴 하지만 이제 안 보내겠다. 그리고 미국에 대한 여행도 중국 정부가 좀 국민들한테 자제를 권고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상품 쪽에서는 중국이 불리하지만 서비스 쪽에서는 중국이 먼저 때리면 미국은 어쩔 수 없다. 이런 상품 쪽에 좀 그 데미지를 좀 보완하려는 그리고 중국 정부 자체에 좀 면도 세우고 미국에 대한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상황, 지금 뭔가 갈등은 계속되는데 트럼프 대통령 뭐 대화는 하고 있다지만 명확하게 대화의 진전이 지금 안 보이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시장의 움직임이 좀 변동성이 큰데 이 상호관세의 파장을 보면 유독 영향을 받지 않는 게 금값입니다. 지금. 네. 금값만 꿋꿋하게 가고 있는데 지금 시세가 벌써 뭐 온스당 3,400달러 넘어섰습니까? 이미 거의 그 정도 가까이 됐죠. 3,400까지? 400까지 갔나요? 네. 네, 3,000 넘겼죠. 네. 앞으로 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작년에 작년에 보면은 뭐 그 금값이 뭐 3,000달러까지 갈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기관들도 뭐 2,500에서 뭐 2,700 이런 얘기 있었고 올 초에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그 금융권하고 그다음에 금 관련된 뭐 재련업자들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 연말까지 2,800달러 정도 될 거다. 2,800. 네. 올 연말. 예,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미 그거 확 넘어갔고요. 그 다음에 좀 보수적으로 잡았던 데들도 몇 군데 있었는데 골드만삭스하고 USB 같은 데서도 지금 목표가를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드만삭스는 3천 올 초에 보면은 그러니까 초도 아니에요. 한 2월인가 그때 3,000달러로 처음에 2025년 말을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은 3,700까지 올렸습니다. USB도 작년 말에 보면 3,200달러 그러니까 올 2025년 말에 3,200달러로 예상을 했는데 지금은 3,500달러로 또 목표치를 또 상향 조정했거든요. 네, 계속 올리네요. 이러다 보면 계속 올라가다 보면 4,000달러까지 갈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 4,000달러 전망을 한 기관은 나타나진 않았고 이제 이게 어떤 문제냐면은
관세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조금 시장이 진정이 되면 약간 하락하지 않겠냐. 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이런 예상도. 근데 또 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전체의 불확실성은 올라갔고 그러면서 관세 전쟁이 끝난 다음에 금리 인하 여력이 생겨서 금리가 인하돼서 유동성이 더 풀리면은 4,000달러 넘어갈 수도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의견이 지금 다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저는 그래도 4,000달러를 과연 넘을까? 저는 그거는 거기까지는 저는 잘 거기는 좀 동의하지 않아요? 4,000달러는 너무 목표가 높은 거예요? 왜냐면요. 그거는 예측의 그 영역을 벗어나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4,000달러를 넘느냐 안 넘느냐는 주사위 던져서 몇이 나올 거냐 맞추는 거랑 비슷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는 별로 예측을 할 의향이 없습니다. 비트코인은 조금 상대적으로 좀 아직 그렇게 강하지는 않죠? 어떠세요? 비트코인이 과거에 보면요. 그 주식 시장에 비해서 훨씬 변동폭이 컸었거든요. 그 옛날에 코로나 때도 그랬고 굉장히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의 뭐 S&P가 10% 떨어지면 비트코인은 20-30% 떨어지고 이런 식이었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미국 주식 시장보다 변동폭이 적습니다. 미국 주식 시장보다 적거나 약간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데 약간 적은 정도.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한 8만 달러 중반대. 오늘 보니까 뭐 8만 한 5, 6천 정도 되던데 이 정도면 상당히 선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낙폭이 훨씬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이건 비트코인에 대한 호재가 워낙 많고 사실 지금 보면요. 요즘에 나온 여러 가지 소송 취하건이나 이런 걸 보면 과거 같으면요. 지금 그냥 비트코인이 막 가격이 그래요? 치솟아야지 정상인 상황인데 이 모든 게 관세에 묻혀 있는 거죠. 관세에 눌려 있기 그렇죠. 때문에 이게 만약에 관세 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다면 예. 또다시 한 번 더 상승 기대를 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요? 물론이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트럼프 정권의 그 정책을 보면요. 처음에 원래 중간 선거가 내년 11월이죠. 그렇게 되면은 처음에 인기 없는 정책을 한 다음에 나중에 선거에 맞춰서 인기 있는 정책으로 가는 게 이거 올바른 수순이거든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건데 관세라는 건 당연히 인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관세가 나오고 시장이 흔들리게 되면은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지고 전반적인 금융시장이 안 좋아진다. 그럼 미국 경기도 안 좋아진다. 이거는 누구나 다 아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에서도 그거를 감수하고서 일단은 관세 정책을 시작한 거예요. 중국 압박이라든지 뭐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랬는데 이게 이제 이걸 지속적으로 계속 끌고 갈 수가 없는 게 결국은 지지율을 생각해야 되고 표를 생각해야 돼요. 미국의 중간 선거가 내년 11월이면 그때 가서 하면 되지 않냐. 그때 가서 하면 늦죠. 그보다 훨씬 전에 해서 소비자 심리를 개선시키고 사람들이 과거의 기억을 지워야 돼요. 그럼 타이밍이 있다 그러면 아마 올해쯤에 시작을 할 텐데 이번에 또 애킨스가 이제 곧 취임을 해서 본격적으로 정책을 시작할 거거든요. 지금까지 가상화폐에 대해서 말은 했지만 구체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전략자산으로 비축하겠다. 어떻게 할 건데 세금은 안 쓸게. 그럼 뭘로다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거 전혀 없죠. 구체적인 얘기를 아예 안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게 앞으로 나올 것이다. 그렇죠. 그게 나올 거고 애킨스가 보다 전향적으로 뭐 그 세금 애킨스가 문제라든지 누구죠? 이번에 SEC 위원장 SEC 새 위원장. 그렇죠. 네. 이번에 청문회 통과해서 이제 곧 취임을 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그 드라이브를 걸 텐데 이런 다양한 정책들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은 관세가 지금보다 좀 높은 상태로 되든 어찌됐든 그 뉴 노멀이 설정이 된 상태에서 그리고 지금 현재 생각보다 근원 그 물가 상승률은 높지가 않거든요. 파월이 버티고 있는데 아마 관세 문제나 여러 가지 걸린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금리 인하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된다 그러면은 아마 비트코인 가격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상승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경기 부양을 어차피 그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금융시장을 부양을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요. 예. 자, 그런 시점이 언제일지가 조금 궁금한데요. 뭐 그런 시점이 오기 전에 우리가 지금 미국과 관세 협상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다음 주 초에 최상목 경제부총리 안덕근 장관이 이제 미국에 가는데 그쪽 파트너들과 재무장관, 상무장관 뭐 그 둘을 만나서 협상을 하게 되는 겁니까? 앞으로 협상 예상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2+2인데요. 우리 이제 기재부 장관, 우리 산업부 장관하고 예. 미국 쪽에서는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나올 것 같고 예. 거기에 이제 그 재무장관까지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까지 포함되느냐 아니면 그냥 USTR USTR. 예. 제이미슨 그리어 예. USTR 대표가 참가하느냐 뭐 그것까지는 모르겠고요. 네. 아무튼 근데 우리 기재부 장관이 왔으니까 그쪽 재무장관이 같이 따라와야 될 것 같죠. 그죠? 네, 예. 이번에 뭐 재무장관과 회담도 베센트 장관이 뭐 원했다 이렇게 예, 최성 그러니까 장관은 지금 얘기를 했어요. 기재부 장관이 가는 거는 요건도 있지만 G20 재무장관 회의가 지금 워싱턴에서 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는 김에 베센트 미 재무장관 별도 회담을 하는데
그쪽에서 요청을 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서 아마 같이 뭐 만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그러면 이제 공식적인 첫 협상이잖아요. 그동안에 사전에 산자부장, 통상부장을 몇 차례 가서 만났지만 공식적인 협상인데 첫 번째 협상에서 어떤 수준의 대화가 오고 갈 건지 우리는 좀 어떻게 그들의 얘기를 먼저 들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패를 조금 슬쩍 보여줘야 될 건지 어떻게 할까요? 일단은 뭐 지금 현재 지금 미국이 하도 뭐 그 예상 밖의 행동을 많이 합니다. 이번에 일본도 갑자기 트럼프가 자기가 등판을 해버렸잖아요. 그랬다면서요? 예, 원래 그래가지고 나오는 게 일본에서 아니었는데. 굉장히 놀랬다 그러는데 우리나라라고 해서 트럼프가 절대 오지 않을 거라고 또 배제할 수도 없습니다. 갑자기 하루 전날 갑자기 나도 갈게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지금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하기도 참 어려운 상황이고 일단은 미국 쪽의 입장을 먼저 듣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제적 카드를 제시하기보다는 네. 대응할 카드를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일본에서는 환율에 대한 얘기는 안 했거든요. 미국에서 기자들이 환율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이거는 의제가 아니었다. 환율은 예, 환율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한테는 근데 다를 수도 있습니다. 환율에 대한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게 우리나라가 환율이 뭐 최근에 다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환율에 대한 얘기를 우리나라한테는 먼저 꺼낼 수도 있다.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일본한테는 안 꺼냈지만 우리한테 꺼낼 수 있는 게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방위비는 이번에 일본한테도 얘기했고 우리나라한테도 뭐 분명히 얘기를 하겠죠. 방위비 인상. 예. 네. 그다음에 일본한테는 얘기 안 했지만 우리한테 또 얘기할 가능성이 있는 게 자원 개발하고 조선 쪽의 협력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알래스카 LNG. 예, 네. 그거랑 그다음에 조선업에서의 미국과의 협력은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싶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 당연히 준비를 하고 있다가 먼저 꺼내지는 말고 물어보면 대응할 수 있는 거는 가지고 가야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보따리를 가지고 가되 먼저 꺼내는 게 결코 유리하지가 않고 지금 이제 트럼프가 제가 보기에는 가장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약간 죄수의 딜레마를 이용하는 것 같아요. 무슨 그러니까, 뜻입니까, 이게? 그 죄수를 갖다가 다 같이 묶어놓는 게 아니라 한 명 한 명 부르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가둬놓고 따로따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밀실에서. 그렇게 되면은 서로가 더 자기한테 유리한 조건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거를 제시하게 되는 거죠. 나는 조금만 덜 때려줘 그러면서 제시하게 되는데 이거를 지금 트럼프가 저는 이용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된다고 할 때는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뭘 제시하는 것보다는 지금은 최대한 이제 킥오프 미팅 비슷한 거니까 이게 보면서 미국의 입장을 들어주고 우리가 대응할 거를 가지고 가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 우리나라한테 저는 방위비는 100% 물어볼 것 같고요. 100% 예. 방위비입니다. 그다음에 환율이나 자원 그리고 조선 요가 이런 것들에서 그다음에 태양광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 SMR 같은 게 있어서도 뭐 기술 협력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걸 잠깐 어느 정도는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서 가지고 가야 되고 근데 먼저 선제적으로 꺼내지는 말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은 시간을 늦추는 게 굉장히 거의 제가 보기에는 그 우월적 그 협상 전략인 이유가 미중 갈등이 지금 어떤 식으로 마무리되는지에 따라서 이 모든 게 크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서두를 필요가 없다. 그렇죠. 네. 예. 그러면 지금 일본과 미국이 첫 번째 협상을 했잖아요. 물론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왔지만 서로 조기에 첫 번째 협상에서 조기에 합의해서 두 나라 정상의 결과를 발표하자 이렇게 이제 합의를 했는데 우리가 일본과의 미일 협상에서 좀 얻을 것, 배울 것, 벤치마킹 할 건 뭐를 좀 꼽을 수 있을까요? 일본에다가 이제 미국 쪽에서 얘기한 게 거의 우리 쪽에도 해당되는 게 많기 때문에 사실 뭐 LNG 투자도 일본 쪽에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일본에. 그리고 아까 이제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분명히 환율 얘기도 우리 기재부 장관이 그쪽 재무장관하고 얘기를 하면 나올 거고 환율도 원달러 방위비도 똑같이 나올 거고요. 그래서 미국이 어떤 식으로 행동할지는 그 윤곽이 대충 나온 것 같아요. 거기서 더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지금 우리하고 일본 상황의 좀 차이점은 뭐냐면 우리는 지금 이제 우리 장관님들이 할 수 있는 게 2달.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 그렇죠. 2달도 안 남았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 다음에 새로운 정부가 분명히 들어서는데 너무 이쪽에서 구체적인 안까지 협의를 해버리면 새로운 정부가 상당히 좀 곤혹스러워집니다. 그러니까 좀 둘이 뭉실한 범위 내에서 계속 협상을 하고 새로운 정부의 어떤 운신의 폭이라고 할까요? 이런 거를 좀 최대한 확보하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임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두 장관님께서 그런 식으로 아마 협상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대선이 6월 3일이잖아요. 뭐 50일도 채 안 남았으니까. 그러나 뭐 그때까지 그냥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지만 뭐 실무적인 협의를 다 한 다음에
최종 사인 협정은 새 정부에 넘긴다. 뭐 이렇게 가야 됩니까 그러면? 그렇죠. 우리나라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게 이제 핑계거리가 있는 거죠. 아, 예, 핑계거리가. 미국에다가도 지금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이 정도다라고 핑계를 일본은 그 핑계거리가 없습니다. 다른 나라도 다 네. 핑계거리가 없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 핑계거리가 있기 때문에 예. 일단은 최대한 늦출 수 있는 데까지 늦추면서 이거는 시간을 뒤로 가면 갈수록 사실은 지금은 조금 더 지금 상태에서 유리해 보이는 게 미국에서 지금 중국하고의 갈등 문제가 예상 외에 암초를 만난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약간 스탠스를 지금보다는 조금 더 완화시켜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암초라는 건 예. 중국이 뭔가 너무 좀 강하게 수그리고 나오겠죠. 들어올 줄 알았는데 예. 너무 강하게 맞대응을 하니까 예. 예상을 못했다. 예, 그러면은 뭐 이럴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은 그 탈중국 공급망에 한국이 어떤 식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 아마 이런 거를 또 요구할런지도 모릅니다. 예,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되면은 미국이 자기가 불리해진다면은 그나마 우리한테 압박할 수 있는 정도도 좀 더 약해지는 거죠. 우리한테 뭔가 더 인센티브를 줘야 되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면을 생각해 본다 그러면은 우리가 서둘러서 뭐 카드를 제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뭔가 우리의 무기랄까, 우리의 우위랄까, 우리의 협상 카드, 우리가 쥐고 있는 미국이 간절히 원하는 거는 뭐 조선 분야 하여튼 우리 기술입니까? 어떤 걸 좀 들 수가 있을까요? 우리 쪽에서? 제 생각에는 알래스카 LNG 사업 같아요. 워낙 알래스카 대규모 LNG. 투자가 들어가고 아, 또 이게 뭐 일부 학자들 의견이나 방위비 쪽은 오히려 그 투자에 비하면 한 4분의 1, 5분의 1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미국이 원하는 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거지 않을까.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 왜냐하면 그동안 많은 미국 기업들이 그걸 하려고 하다가 실패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와 일본에 상당히 지금 미국이 원하는 거는 그쪽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네요. 우리가 원하는 거를 가지고 너무 서두르지 않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토론을 요약하겠습니다. 네, 한미 관세 협상, 미중 관세 갈등 토론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조현승 산업연구원 산업전환전략단 연구위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